숨소리조차 얼어붙을 듯한 적막이 감돌았다. 안동 땅에서 모르는 이가 없다는 만석군 최참판 댁의 웅장한 대청마루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 한겨울의 칼바람이 문풍지를 때리며 구슬픈 소리를 내었지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뼛속을 파고드는 것은 바깥의 추위가 아니라 가장 상석에 앉은 시아버지 최참판의 서리빨 같은 눈빛이었다. 그 시선 끝에는 이제 갓 시집 온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셋째 며느리 연화가 파리한 안색으로 고개를 조아리고 있었다. 그녀의 떨리는 두 손바닥 위에는 금비녀도 아니요 옥반지도 아닌 누런 껍질을 그대로 뒤집어 쓴 벽시 한 톨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 보잘것없는 벽시 하나리 내뿜는 초라함이 비단 옷을 휘감은 형님들의 화려한 장신구와 대비되어 연화의 가슴을 후벼 팠다. 이것은 단순한 곡식이 아니라 시아버지가 그녀에게 내린 가혹한 운명의 무게이자 씻을 수 없는 모욕처럼 느껴졌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이 기막힌 상황은 오늘 아침 문안 인사 때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최 참판은 평소와 달리 엄숙한 표정으로 세 며느리를 모두 사랑채로 호출했다. 안동 김씨 가문의 귀한 딸로 태어나 거만함이 몸에 배어있는 첫째 며느리는 화려한 비단 치맛자락을 끌며 제일 먼저 사랑채에 들어섰고 눈치 빠르고 셈이 밝은 상인 집안 출신의 둘째 며느리는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듯 탐욕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한 채 뒤를 따랐다. 몰락한 양반가의 딸로 태어나 가난을 벗삼아 자란 셋째 연화는 늘 그렇듯 색바랜 무명 저고리를 입고 조용히 그들의 뒤를 따를 뿐이었다. 최참판은 곰방대를 털어내며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며느리들을 향해 입을 열었다. 내 너희에게 이 집안의 곳간 열쇠를 맡기기 전에 각자의 그릇을 시험해 보고자 한다. 지금부터 내가 나누어주는 재산을 미천 삼아 앞으로 3년 동안 얼마나 불려올 수 있는지 그 능력을 보겠다. 그 말은 며느리들에게 있어 청천벽력과도 같은 기회이자 숨막히는 경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첫째 며느리의 얼굴에는 회심의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자신이 장자방의 안주인이 될 것이라 의심치 않았기에 시아버지의 시험 따위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여겼다. 최참판은 헛기침을 하며 하인에게 문서를 가져오라 일렀다. 마지에게는 기름진 논 500마지기를 주마. 내 친정의 위세에 걸맞게 이 논을 잘 관리하여 풍년의 기쁨을 가져와 보거라. 500마지기라니 그것은 웬만한 소작농들은 평생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땅이었다. 첫째 며느리는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아버님,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으리요. 반드시 집안의 기둥이 되겠습니다. 라고 외치며 문서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추수 때 쌓일 쌀가마니를 세느라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둘째 며느리의 입술이 바짝 타들어갔다. 형님에게 저 정도를 주셨으니 나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재물이 떨어지리라 기대하며 침을 꼴깍 삼켰다. 최참판의 시선이 둘째에게로 향했다. 둘째야, 너는 셈이 빠르고 이제에 밝으니 밭농사가 제격일 것이다. 너에게는 밭 3,000평을 주겠다. 콩이든 팥이든 내 제주껏 심어 불려보거라. 논보다는 못하지만 밭 3,000평 또한 무시할 수 없는 큰 재산이었다. 둘째 며느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재빨리 문서를 낚아챘다. 아버님, 제 손끝에서 황금 같은 곡식이 쏟아지게 하겠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녀는 벌써 머릿속으로 밭작물을 내다 팔아 얻을 수익과 고리대금으로 불릴 이자 놀이를 계산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두 며느리가 받은 재산 증서는 마치 그녀들의 앞날을 보장하는 보증수표와도 같아 보였다. 방 안의 공기는 환희와 욕망으로 뜨겁게 달아올랐고 이제 남은 것은 막내 연화뿐이었다. 연화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는 친정이 가난하여 혼수 하나 제대로 해오지 못한 죄책감에 시집 온 날부터 기 한 번 펴지 못하고 살아왔다. 형님들의 구박과 하인들의 은근한 무시 속에서도 묵묵히 제 할 일만 하며 살아온 그녀였다.
시아버지가 형님들에게 주신 재산을 보며 그녀는 자신에게는 작은 텃밭이라도 주어지길 간절히 바랐다. 아니, 텃밭이 아니라면 닭 몇 마리라도 좋았다. 무엇이라도 주어지면 밤을 새워서라도 일하여 집안의 보탬이 되고 싶었다. 최참판이 천천히 연화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앞선 두 며느리를 볼 때와는 사뭇 달랐다. 엄격함 속에 알 수 없는 깊은 뜻이 담겨 있는 듯 했으나 연화는 감히 그 눈을 마주볼 엄두를 내지 못했다. 셋째야, 이리 가까이 오너라. 최참판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갈랐다. 연화가 무릎걸음으로 조심스럽게 시아버지 앞으로 다가갔다. 형님들의 시선이 연화의 등 뒤에 꽂혔다. 저 아이에게는 무엇을 주실까? 산비탈의 척박한 땅이나 주시려나 하는 비웃음 섞인 호기심이 가득했다. 최참판은 소매 안에서 주먹을 쥐고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자, 받거라. 이것이 내 몫이다. 연화는 떨리는 두 손을 모아 시아버지의 주먹 아래에 받쳐들었다. 투박하고 주름진 시아버지의 손이 펴지는 순간 무언가 툭 하고 연화의 손바닥 위로 떨어졌다. 그것은 묵직한 문서 뭉치도 아니었고 짤랑거리는 엽전 꾸러미도 아니었다. 아주 가볍고 너무나 작아서 하마터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뻔한 그것은 바로 벽시 한 톨이었다. 순간 방 안에는 정적이 흘렀다. 연화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혹시나 시아버지가 장난을 치시는 것일까? 아니면 노안으로 인해 실수를 하신 것일까? 그러나 최참판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옆에서 지켜보던 첫째 며느리가 참지 못하고 푸흡 하며 실소를 터뜨렸고 둘째 며느리 역시 입꼬리를 비틀며 경멸 어린 시선을 보냈다. 아버님, 혹시 셋째가 밥을 많이 먹어 곡식 귀한 줄 알라고 그리 주신 것입니까? 첫째 며느리의 비아냥거림에 하인들조차 고개를 돌려 웃음을 참느라 어깨를 들썩였다. 연화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손바닥 위에 벽시 한 톨이 천근만근의 바위처럼 무겁게 느껴져 손목이 시큰거릴 지경이었다. 그러나 최참판은 며느리들의 비웃음을 엄한 눈빛으로 제지했다. 웃지 마라. 이 벽시 한 톨에는 우주의 기운이 담겨 있고 생명의 근원이 숨쉬고 있다. 너희가 받은 수백 마지기의 논밭도 결국은 이 작은 씨앗 하나에서 시작된 것임을 어찌 모른단 말이냐. 그의 호통 소리에 방 안은 다시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최참판은 연화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연화야, 너는 비록 가진 것은 없으나 마음이 깊고 생각이 바르다는 것을 내가 안다. 논밭은 흉년에 마르고 홍수에 쓸려가도 지혜로운 농부의 손에 있는 씨앗은 결코 죽지 않는 법이다. 이 벽시 한 톨을 3년 안에 1000배, 10,000배로 불려오너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과제이자 네가 이 집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1000배, 10,000배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벽시 한 톨로 밥 한 숟가락도 만들 수 없거늘 그것으로 재산을 불리라니 이는 사실상 집에서 나가라는 축객령이나 다름없었다. 연화의 눈가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다. 억울함과 서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가혹한 시련을 주시는가? 내가 몰락한 양반가의 딸이라 무시하시는 것인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지만 연화는 입술을 꽉 깨물어 울음을 삼켰다. 여기서 눈물을 보이면 정말로 패배자가 되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벽시를 조심스럽게 쥐었다. 손바닥의 온기가 차가운 벽시에 전해지는 순간 기이하게도 아주 미세한 박동이 느껴지는 듯했다. 그것은 벽시의 생명력인가 아니면 연화 자신의 맥박인가. 최참판은 자리에서 일어나 뒷짐을 지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물러가들 보거라. 3년 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보자. 그 말은 곧 대화의 끝을 의미했다. 첫째와 둘째 며느리는 신이 나서 문서를 품에 안고 재빨리 방을 빠져나갔다. 그들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질수록
연화의 고립감은 더욱 커져만 갔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겨우 정신을 차리고 방문을 열었다. 바깥에 차가운 공기가 확 끼쳐오며 정신이 번쩍 들게 했다. 마당에는 이미 소문을 들은 하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다. 세상에, 쌀 한 톨이라니. 영감님도 너무하시지. 셋째 아씨가 불쌍해서 어쩌나. 찰세. 동정 섞인 그들의 말들이 오히려 연화에게는 비수가 되어 꽂혔다. 연화는 자신의 처소로 돌아와 멍하니 앉아 있었다. 방 한 구석에 놓인 낡은 반다지 장롱과 색 바랜 병풍만이 그녀의 처지를 대변해 주는 듯했다. 남편인 최도령은 과거 공부를 핑계로 기방을 드나들며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었기에 이 기막힌 사연을 하소연할 곳조차 없었다. 그녀는 품속에서 명주 손수건을 꺼내어 그 안에 고이 모셔둔 벽실을 들여다보았다. 작고 단단한 껍질 속에 숨겨진 하얀 속살. 이 작은 것이 어떻게 1000배가 되고만 배가 될 수 있을까? 그냥 밥 지을 때 섞어 먹어버리고 도망이라도 칠까 하는 나쁜 마음이 순간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그때 돌아가신 친정 아버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연화야, 사람은 벼랑 끝에 섰을 때 비로소 날개를 펼 수 있단다. 시련을 원망하지 말고 그 안에서 길을 찾아라. 연화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체념과 슬픔으로 가득 찼던 눈동자에 작지만 단단한 불꽃이 일렁였다. 시아버지가 단순히 나를 내치기 위해 이러신 것은 아닐 것이다. 그분은 안동 제1의 부자가 되기까지 산전수전을 다 겪으신 분이 아니던가. 무언가 뜻이 있을 것이다. 아니, 뜻이 없다 해도 만들어내야만 한다.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모욕이 아니라 내 운명을 바꿀 유일한 열쇠다. 연화는 벽실을 감싼 손수건을 가슴에 품고 다시 한번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래, 해보자. 이 쌀 한 톨이 썩어 없어질지 아니면 거대한 숲이 될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그날 밤 연화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문풍지 너머로 들려오는 겨울바람 소리가 마치 벽시들이 싹을 틔우며 아우성치는 소리처럼 들렸다. 첫째 형님네 방에서는 땅 문서를 확인하며 터트리는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왔고, 둘째 형님네 방에서는 주판알 튕기는 소리가 요란했다. 하지만 연화의 방에는 오직 촛불 하나만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붓을 들어 종이 위에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다. 그것은 원망의 글도 신세 한탄의 글도 아니었다. 쌀 한 톨을 심어 수확하기까지의 날짜와 필요한 정성,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불려나갈지에 대한 치밀한 계획이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연화는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부엌으로 들어가 작은 사기 그릇에 맑은 물을 받아왔다. 그녀는 벽실을 물에 담그지 않고 젖은 솜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다.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적당한 습기와 온기가 필요했다. 그녀는 그 그릇을 아랫목 가장 따뜻한 곳에 두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마치 갓 태어난 아기를 돌보듯 그녀의 손길에는 지극한 정성이 묻어났다. 이것은 단순한 농사가 아니었다. 자신의 인생을 건 거대한 도박이자 세상의 편견에 맞서는 조용한 전쟁의 시작이었다. 쌀 한 톨, 그 미약한 시작이 앞으로 불러올 거대한 파란을 아직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오직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떠오르는 붉은 태양만이 연화의 결연한 얼굴을 비추고 있을 뿐이었다. 매서운 북서풍이 앙상한 나뭇가지를 흔들어대는 삭막한 언덕배기, 그곳에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듯 위태롭게 서 있는 낡은 초가 한 채가 연화의 새로운 거처였다. 최참판 댁의 으리으리한 기와지붕 아래서 쫓겨나듯 분가한 지 달포가 지났건만 깨진 문틈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황소바람은 여전히 낯설고 매서웠다. 아궁이에 불을 지필 장작조차 넉넉지 않아 방바닥은 냉골이나 다름없었고, 천장 구석에는 거미줄이 흉물스럽게 쳐져 있었다. 화려한 세간살이와
비옥한 전답을 챙겨 떠난 두 형님네의 행렬이 떠들썩한 잔치와 같았다면 연화의 이사는 마치 죄인이 유배를 떠나는 행색과 다를 바 없었다.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이불 보따리 몇 개와 부엌에 걸린 무쇠솥 하나, 그리고 가슴 속에 품은 쌀 한 톨이 전부였다. 연화는 입김을 호호 불어가며 언손을 녹였지만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는 쉬이 가시질 않았다. 빌어먹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꼴을 당해야 한단 말이냐.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와 함께 술 냄새가 진동했다. 남편 최도령이었다. 그는 허리춤에 찬 호리병을 방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울분을 토해냈다. 과거 급제는커녕 글공부에도 흥미가 없던 그는 아버지의 처사에 앙심을 품고 밤낮으로 술타령이었다. 형님들은 떵떵거리는 기와집에서 살게 해주고 나는 이거지 같은 움막에 처박아 쌀 한 톨 그걸로 뭘 하라고. 차라리 죽으라는 소리지. 남편의 고함이 좁은 방 안을 울렸다. 연화는 묵묵히 행주로 방바닥에 쏟아진 술을 닦아냈다. 그녀라고 왜 원망이 없겠는가. 하지만 남편과 마주보고 소리를 지른들 변하는 것은 없었다. 남편의 붉게 충혈된 눈에는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과 자신의 무능력함에 대한 자괴감이 뒤엉켜 있었다. 연화는 조용히 남편의 등을 쓸어내렸다. 서방님, 밤이 깊었습니다. 고정하시지요. 아버님의 뜻이 있으실 겁니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는 오히려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 남편의 화를 돋우었다. 최도령은 연화의 손을 뿌리치고 깻이불을 뒤집어 쓴 채 돌아 누워 버렸다. 남편의 코는 고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자 연화는 그제야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다. 그 안에는 지난 한 달 동안 아랫목에서 제 살처럼 품어온 벽시 한 톨이 들어 있었다. 솜에 물을 적셔 정성스레 보살핀 덕에 딱딱한 껍질을 뚫고 기적처럼 하얀 싹이 트고 있었다. 그 여린 생명을 보는 순간 연화의 가슴 속에 뭉클한 것이 차올랐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작은 씨앗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었다. 마치 자신의 처지와 꼭 닮아 있었다. 연화는 결심을 굳혔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이 녀석을 흙으로 돌려보내야 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땅 한 평조차 없었다. 초가집 뒤편 양지 바른 곳, 주인이 없는 자투리 땅을 일구는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새벽, 서리가 하얗게 내린 마당으로 나선 연화는 호미 대신 끝이 깨진 옹기 조각을 들고 뒤뜰로 향했다. 꽁꽁 얼어붙은 땅은 돌덩이처럼 단단했다. 옹기 조각으로 땅을 파내려 할 때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끊어질 듯 아파왔고 흙 속에 숨어있던 날카로운 돌부리에 손등이 긁혀 핏방울이 배어나왔다. 그러나 연화는 멈추지 않았다. 언 땅을 파내고 돌을 골라내어 부드러운 흙을 만들었다. 그리고는 이웃집 외양간을 찾아갔다. 아주머니, 외양간 청소를 해드릴 테니 거름 한 바구니만 주실 수 있을까요? 양반과 며느리 체면에 남의 집 똥오줌을 치우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웃 안악은 기가 차다는 듯 혀를 찼지만 연화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하여 차마 거절하지 못했다. 연화는 코를 찌르는 악취를 참아내며 쇠똥을 퍼날랐고 그것을 잘 삭혀 자신이 일군 작은 텃밭에 뿌렸다. 그 냄새나는 오물이 벽시에게는 생명수가 되리라는 것을 알기에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드디어 파종의 날, 연화는 마치 귀한 산삼을 심듯 경건한 마음으로 싹 틔운 벽시를 흙 속에 묻었다. 부디 잘 자라다오. 너는 나의 희망이고 우리 집안의 기둥이다. 흙을 덮고 물을 주는 그녀의 손길은 기도하는 사제의 그것처럼 엄숙했다. 그날부터 연화의 일과는 오로지 그 벽시 하나를 지키는 것에 맞춰졌다. 해가 뜨면 제일 먼저 달려나가 흙의 상태를 살폈고 해가 지면 혹여나 밤이슬에 상할까 짚으로 덮개를 만들어 씌워주었다. 봄 가뭄이 들어 마을의 우물이 말라갈 때도 연화는 십리박 계곡까지 물동이를 이고 가서 물을 길어왔다.
자신의 목은 말라도 벽시가 심어진 그 한 줌의 땅만큼은 늘 촉촉하게 유지했다. 하지만 시련은 밖에서도 찾아왔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최참판댁 셋째 며느리가 쌀 한 톨에 미쳐서 헛고생을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우물가에 빨래를 하러 가면 아낙네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양반댁 규수가 오죽 할 일이 없으면 쌀 한 톨 붙잡고 구슬할까. 저러다 굶어 죽지나 않으면 다행이지. 그들의 조롱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지만 연화는 애써 못 들은 척 방망이질에만 열중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배고픔이었다. 남편이 가끔 집안의 물건을 몰래 내다 팔아 술을 사먹는 통에 끼니를 잇기도 어려웠다. 연화는 산나물을 캐어 죽을 쑤어 먹으면서도 정작 자신은 국물만 마시고 건더기는 남편에게 양보했다. 배가 고파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그녀는 텃밭으로 나가 달빛 아래 자라나는 벼포기를 바라보며 허기를 달랬다. 초록빛 잎사귀가 하나둘 늘어갈 때마다 그녀의 줄인 배도 조금은 채워지는 듯했다. 여름이 되자 벽씨는 어느새 튼튼한 모가 되어 제법 꼿꼿하게 자라 있었다. 단 한 포기의 벼였지만 연화에게는 드넓은 황금 들판보다 더 소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마철에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다.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폭우는 초가의 지붕을 뚫을 기세였고 마당은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었다. 안 돼. 연화는 비명을 지르며 빗속으로 뛰쳐나갔다. 거센 바람에 벼포기가 이리저리 휘청이고 있었다. 자칫하면 꺾이거나 뿌리째 뽑혀 나갈 위기였다. 연화는 주저없이 진흙탕 속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자신의 몸으로 비바람을 막아 벼 포기를 감싸 안았다. 차가운 빗물이 온몸을 적시고 번개가 번쩍이며 천지를 진동했지만 그녀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버텨야 해. 제발 버텨줘. 그녀의 눈물과 빗물이 섞여 흙바닥으로 흘러내렸다. 밤새도록 비바람과 사투를 벌이는 아내의 모습을 문틈으로 지켜보던 최도령은 술에 취한 눈으로 무언가 말하려다 이내 입을 다물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 날 아침 맑게 개넷살 아래 벼포기는 기적처럼 살아남아 있었다. 비록 잎사귀 몇 개는 찢어졌지만 줄기는 더욱 단단해져 있었다. 연화는 흙투성이가 된 옷을 털어낼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살아남은 벼를 어루만지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 시련을 견뎌낸 벼는 더욱 맹렬한 기세로 자라났다. 가을이 깊어지자 그 단 하나의 줄기 끝에 황금빛 이삭이 주렁주렁 매달렸다. 단 한 톨의 쌀알이 수백 개의 알곡을 품은 어미가 된 것이다. 추수의 날,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낫을 들었다. 삭둑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벼 이삭이 그녀의 손에 들렸다. 그녀는 방 안에 멍석을 깔고 이삭을 털었다. 그리고 한 알 한 알 정성스럽게 세어보았다. 150알. 정확히 150배가 되었다. 최참판이 말한 1000배에는 턱없이 모자란 숫자였지만 연화는 실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은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다. 보시오, 서방님, 하나가 150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땅의 정직함이고 생명의 힘입니다. 연화가 수확한 벽시를 보여주자 최도령은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다. 겨우 밥 한 공기도 안 되는 걸 가지고 호들갑은.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과 같은 도끼가 빠져 있었다. 그는 아내가 지난 1년간 보여준 그 지독한 인내심과 정성에 내심기가 질려 있었고 한편으로는 경이로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연화는 수확한 벽시 150알을 항아리에 담아 봉인했다. 당장 배가 고파 밥을 지어 먹고 싶은 유혹이 뱀처럼 스멀거렸지만 그녀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이것은 먹을 양식이 아니라 내년 농사를 위한 종자였다. 한 알도 허투루 쓸 수 없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고 초가집의 삶은 여전히 고단했다. 하지만 연화의 마음가짐은 작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내년 봄의 계획이 꽉 차 있었다.
단순히 심기만 해서는 안 된다. 이 150알을 더 크게 불리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필요했다. 그녀는 마을의 양계장을 지나치며 닭들이 쪼아먹는 모이를 유심히 지켜보았다. 그리고 약재상 앞을 지나며 사람들이 찾는 귀한 약초가 무엇인지 귀동냥으로 들었다. 그녀의 눈은 이제 단순히 흙바닥이 아닌 세상의 흐름을 읽으려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연화는 읍내 장터로 나갔다. 가진 돈은 없었지만 남의 집 빨래와 바느질 품을 팔아 모은 엽전 몇 푼이 있었다. 그녀는 그것으로 낡은 그물 하나를 샀다. 부인, 고기잡이라도 하시게요? 가게 주인의 물음에 연화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더 큰 것을 잡으려 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연화는 수확한 벽시 중 딱 5알을 꺼냈다. 그것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내린 결정이었다. 그녀는 마당 구석에 그물을 설치하고 그 아래 벽시 5알을 미끼로 놓아두었다. 겨울철 먹이가 부족해 인가로 내려오는 참새떼를 노린 것이었다. 며칠 뒤 파닥거리는 소리와 함께 참새 2마리가 그물에 걸려들었다. 연화는 그 참새를 잡아 깨끗하게 손질한 뒤 약재상으로 달려갔다. 겨울 참새는 양기 보충에 좋다는 말을 기억해낸 것이다. 약재상 어르신, 아주 실한 겨울 참새입니다. 값을 잘 쳐주십시오. 약재상은 연화가 가져온 참새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벽시 5알이 엽전 10냥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그 돈은 다시 내년 봄에 병아리를 살 미천이 될 것이었다. 연화는 손에 쥐어진 엽전의 차가운 감촉을 느끼며 주먹을 꽉 쥐었다. 쌀을 흙에 심어 불리는 것은 정직한 농부의 길이지만 3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1000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인의 지혜 또한 필요했다. 그녀는 이제 막 농부에서 경영가로 변모하고 있었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그녀의 가슴은 뜨겁게 뛰었다. 시련은 그녀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비범함을 깨운 망치질이었음을 연화는 온몸으로 증명해 나가고 있었다. 봄 기운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마당, 그곳은 더 이상 적막하고 쓸쓸한 유배지가 아니었다. 삐약삐약 생기 넘치는 병아리들의 합창 소리가 낡은 초가집의 아침을 깨웠다. 지난 겨울 벽시 5알을 미끼로 잡아 약재상의 판돈으로 사온 병아리 10마리였다. 연화는 팻마루에 앉아 보리 찌꺼기를 물에 불린 모이를 뿌려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노란 솜털 뭉치들이 오밀조밀 모여들어 부지런히 모이를 쪼아대는 모습은 마치 황금 덩어리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듯했다. 이웃들은 쌀 농사를 짓겠다던 여자가 뜬금없이 닭을 치자 혀를 찼지만 연화의 셈법은 달랐다. 벽시 145 알을 심어 가을까지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더디게 흘렀다. 닭은 매일 알을 낳고 그 알은 당장의 현금이 되어 다른 기회를 물어다 줄 것이었다. 이것은 농사가 아니라 쌀 한 톨이 불러온 거대한 순환의 시작이었다. 연화의 하루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새벽에는 남은 벽시를 심은 텃밭을 돌보고 아침에는 닭에게 모이를 주고 낮에는 읍내 장터로 나갔다. 그녀의 바구니에는 갓 낳아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달걀이 담겨 있었다. 싱싱한 달걀 사세요. 암탉이 오늘 아침 막 낳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양반과 며느리 체면의 장사라니 말이 되냐며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연화의 성실함과 달걀의 신선함에 반해 하나둘 단골이 되었다. 달걀 판 돈이 모이면 그녀는 허투루 쓰지 않고 곧바로 새끼 돼지 1마리를 샀다. 돼지는 음식 찌꺼기와 잡초만 주어도 무럭무럭 자랐고 돼지의 배설물은 텃밭의 거름이 되어 땅을 기름지게 했다. 닭과 돼지 그리고 벼. 이 3가지는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연화의 작은 뜰 안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날도 연화가 땀범벅이 되어 돼지우리 청소를 하고 있을 때였다. 갯마루에 앉아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던 최도령이 슬그머니 일어났다. 그는 지난 몇 달간 아내의 눈부신 활약을 지켜보며 깊은 자괴감에 빠져 있었다.
술에 취해 세상을 원망하는 동안 아내는 묵묵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있었다. 그녀의 거칠어진 손마디와 그을린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다. 최도령은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부엌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지게를 짊어지고 나왔다. 부인, 그 거름내는 일은 힘에 붙일 테니 놔두시오. 내가 하리다. 연화가 놀란 눈으로 남편을 올려다보았다. 최도령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사내 대장부가 어찌 아녀자만 고생시킬 수 있겠소. 나도 밥값은 해야지. 그날 이후 초가집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다. 최도령은 술병 대신 쇠스랑을 들었고 연화와 나란히 밭고랑을 일구었다. 부부가 합심하니 일의 능률은 배가 되었고 황무지 같던 집 주변은 어느새 기름진 옥토로 변모해 갔다. 두 번째 해 가을 수확의 기쁨은 작년과 비할 바가 아니었다. 닭과 돼지의 거름을 먹고 자란 벼는 사람 키만큼 높게 자랐고 이삭마다 튼실한 나달이 빽빽하게 박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145알의 벽시는 두 가마니의 쌀이 되어 돌아왔다. 보통의 농사라면 기적 같은 일이었지만 최참판과의 약속인 1000배를 채우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연화는 수확한 쌀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잠겼다. 이대로 다시 심기만 해서는 3년 안에 약속을 지킬 수 없다. 더 큰 판을 벌여야 한다. 그녀의 눈빛이 예리하게 빛났다. 그녀는 수확한 쌀을 시장에 내다 파는 대신 마을의 가난한 소작농들을 찾아갔다. 춘궁기가 닥쳐 굶주리고 있던 그들에게 연화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이 쌀을 빌려드릴 테니 대신 내년 농사 때 품을 팔아주십시오. 이자는 받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적선이 아니었다. 노동력을 미리 확보하는 치밀한 투자였다. 굶주림에 허덕이던 이웃들은 연화의 자비로움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맹세했다. 세댁, 아니 부인, 내년에는 내 팔이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부인 댁 농사를 돕겠소. 연화는 그들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집 뒤편에 버려진 야산 비탈을 개간하기 시작했다. 돌을 골라내고 나무 뿌리를 캐내어 계단식 논을 만드는 대공사였다. 남편 최도령이 진두지휘를 하고 빚을 진 이웃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달라붙으니 작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다. 최참판 댁 셋째 며느리가 보통 내기가 아니다. 저 여린 몸속에 장수의 기백이 들어있다. 어느새 연화는 마을의 중심이 되어 있었고 그녀의 말 한마디는 웬만한 어른의 호령보다 더 권위가 있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약속한 3년의 마지막 해가 밝았다. 연화의 집은 더 이상 초라한 초가가 아니었다. 늘어난 가축을 위해 축사를 새로 지었고 곳간에는 닭과 돼지를 팔아 사들인 곡식이 그득했다. 개간한 야산의 다락논에서는 푸른 벼가 물결치고 있었다. 그러나 연화가 이룬 진정한 재산은 곡식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장터의 흐름을 읽는 눈을 뜨게 되었다. 그녀는 쌀값이 쌀 때 사들이고 비쌀 때 내다 파는 차익 거래를 통해 재산을 불렸다. 또한 읍내 객주와 손을 잡고 특산물인 안동포를 유통하는 일에도 손을 댔다. 쌀 한 톨에서 시작된 자본이 종잣돈이 되어 상업의 영역까지 뻗어나간 것이다. 한편 본가의 소식은 심상치 않게 들려왔다. 첫째 형님네는 풍년에는 쌀이 넘쳐나니 사치를 부리고 흉년에는 소작인들을 쥐어짜다 원성을 사서 인심을 잃었다고 했다. 둘째 형님네는 고리대금업을 하다 관아의 단속에 걸려 큰돈을 뇌물로 바치느라 가산이 기울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연화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을 다잡았다. 재물은 똥거름과 같아서 한 곳에 모아두면 악취가 나지만 밭에 골고루 뿌리면 거름이 된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그녀는 벌어들인 돈을 다시 농지와 사람에게 투자했다. 그녀의 곳간 문턱은 닳을 날이 없었다. 배고픈 과객에게 밥을 먹여 보내고 병든 이웃에게 약값을 대어주니 사람들은 그녀를 안동의 작은 보살이라 부르며 칭송했다.
어느 여름날 장마를 앞두고 연하는 남편과 함께 다락논을 둘러보고 있었다. 끝없이 펼쳐진 초록 물결을 바라보며 최도령이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말했다. 부인, 꽃만 같소. 저게 다 우리가 일군 것이라니. 3년 전 쌀 한 토를 들고 왔을 때만 해도 나는 당신을 비웃었소. 내 눈이 멀었었구려. 그는 연화의 거친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혔다. 연화는 남편의 손을 맞잡으며 미소 지었다. 서방님, 쌀 한 톨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마음을 심었을 뿐이지요. 두 사람 사이에는 끈끈한 전우애와 깊은 신뢰가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금은 보화로도 살 수 없는 가장 큰 수확이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 하였던가 약속의 날이 다가올수록 하늘의 기색이 심상치 않았다. 봄부터 비가 오지 않아 땅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더니 여름이 되어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이 닥쳐왔다. 조선 팔도의 대흉년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 것이다. 강물이 마르고 우물이 바닥을 드러냈다. 다른 논밭의 벼들은 누렇게 타들어가 고개를 떨구었다. 마을 곳곳에서 곡소리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연화의 눈은 달랐다. 그녀는 지난 3년간 산비탈을 개간하면서 계곡물을 끌어들이는 수로를 정비해 두었고 물을 가두어 두는 둔벙을 곳곳에 파두었던 것이다. 유비무환이라 했다.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 땅의 물길을 다스려야 한다. 그녀의 선견지명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타들어가는 이웃의 눈과 달리 연화의 눈은 여전히 푸르름을 유지하며 생명을 지켜내고 있었다. 시장의 쌀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쌀 한 뼘박에 비단 한 피를 주어도 구하기 어렵다는 말이 돌았다. 사람들은 굶주림에 눈이 뒤집혀 도적대로 변하기도 했다. 연화의 곳간에는 3년간 피땀 흘려 모은 곡식이 가득했다. 이것을 지금 내다 팔면 그야말로 떼돈을 벌 수 있었다. 최참판과의 약속인 1000배가 아니라 10,000배, 10만 배의 이득을 남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둘째 형님이었다면 당장 창고 문을 걸어 잠그고 가격이 더 오르기를 기다렸을 것이다. 최도령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부인, 쌀값이 금값이오. 이것을 어찌할 생각이오? 연화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치열한 갈등이 오갔다. 상인으로서의 이익과 사람으로서의 도리, 그리고 시아버지와의 약속. 그녀는 곡간 문을 열고 쌀가마니를 쓰다듬었다. 이 쌀은 자신의 피와 땀, 그리고 이웃들의 눈물과 웃음이 섞여 만들어진 결정체였다. 서방님, 연화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우리가 이 쌀을 모은 것은 부자가 되기 위함이었으나 그 근본은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나 혼자 살고 남이 죽는다면 이 쌀은 독약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녀는 결심을 굳힌 듯 고개를 들었다. 장사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돈을 버는 장사가 아니라 사람을 버는 장사를 할 것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다가올 최참판댁의 운명과 자신의 미래를 결정지을 거대한 승부수가 그녀의 가슴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때마침 최참판댁에서 급한 전갈이 왔다. 가뭄과 흉년으로 인해 본가의 사정이 급박하니 약속한 날짜보다 앞당겨 3일 뒤에 며느리들을 소집한다는 내용이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첫째, 둘째, 며느리의 친정마저 흉년의 직격탄을 맞아 지원이 끊겼고 무리하게 버려놓은 사업들이 줄줄이 도산 위기에 처했다고 했다. 최참판댁의 거대한 기둥이 흔들리고 있었다. 연화는 전가를 가져온 하인에게 담담히 말했다. 알겠다고 전해주게. 그리고 수레, 아주 튼튼하고 큰 수레 20대를 준비해 달라고 하게. 하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20대나 말입니까? 그 많은 걸 어디에 쓰시려고? 연화는 빙긋 웃으며 대답했다. 쌀 한 톨이 낳은 자식들을 태워 보내야 하지 않겠나. 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가는 길이니 말일세. 바람이 바뀌고 있었다. 3년 전
손바닥 위에 초라한 벽시 한 톨로 조롱받던 며느리는 이제 안동 땅을 뒤흔들 거대한 풍요의 바람을 몰고 귀환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뒤로는 황금빛으로 물든 다락눈이 석양을 받아 붉게 타오르고 있었고 곳간에는 세상을 구원할 하얀 쌀알들이 숨죽여 출정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늘은 무심하게도 푸르렀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야속한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아 갈라진 대지를 내려다보며 비웃는 듯했다. 안동 땅 전체가 타들어가는 가뭄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고 그 위풍당당하던 최참판댁의 기세도 꺾인 지 오래였다. 초술대문은 칠이 벗겨져 흉물스러웠고 마당의 정원수들은 말라 비틀어져 앙상한 가지만을 남긴 채 귀신처럼 서 있었다. 곡식 창고는 바닥을 드러내어 쥐새끼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았고 하인들은 배고픔에 지쳐 담벼락에 기대어 힘없이 졸고 있었다. 3년 전 며느리들의 기세등등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던 그 사랑채에는 이제 죽음과도 같은 침묵만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최참판은 탄한 눈으로 방문을 열어젖힌 채 마른 침을 삼키며 마당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동 제1의 부자라는 자부심 대신 가문의 몰락을 목전에 둔 가장의 비참함과 초조함만이 가득했다. 오늘이 바로 약속한 3년이 되는 날이었다. 그러나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앞섰다. 이미 풍문으로 두 며느리의 실패를 전해 들었기 때문이었다. 아이고, 아버님, 저는 못합니다. 죽여주십시오. 정적을 깨고 대문을 박차고 들어온 것은 첫째 며느리였다. 그녀의 행색은 말이 아니었다. 비단 치마는 흙투성이에 여기저기 찢겨 있었고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뒤따르는 하인 하나 없이 홀로 들어온 그녀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털썩 주저앉아 통곡을 시작했다. 하늘이 노하였는데 제가 어찌합니까? 500 맞이기 눈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 모조리 타 죽었습니다. 소작농들은 굶어 죽겠다며 도망갔고 남은 것은 빈문서뿐입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구겨진 종이 뭉치를 꺼내어 최참판 앞에 내동댕이 쳤다. 그것은 논을 담보로 빌려 쓴 고리대금 차용증들이었다. 풍년일 때 사치와 향락에 빠져 흥청망청 쓰다가 흉년이 닥치자 쌀을 사기 위해 땅을 헐값에 넘기고 빚을 진 것이었다. 최참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500 맞이기를 그 금싸라기 땅을 다 날렸단 말이냐?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 허탈함에 가까웠다. 첫째, 며느리는 대답 대신 땅을 치며 울부짖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리더니 둘째 며느리가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그녀의 상태는 첫째보다 더 심각했다. 머리는 산발을 했고 신발 한 짝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맨발이었다. 그녀의 뒤로는 험상물은 장정 서너 명이 쫓아오고 있었다. 이 여자가 여기가 최참판댁이라며 도망치길래 잡아왔소. 밭 3,000평을 팔아먹고도 모자라 노름판에 손을 댔으니 돈을 내놓지 않으면 관아에 넘기겠소. 빚쟁이들의 고함에 최참판은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다. 이제 박다던 둘째는 밭농사가 흉작이 되자 손해를 만회해 보겠다며 투기판과 노름판을 기웃거리다 사기를 당해 알거지가 된 것이었다. 아버님, 살려주세요. 이번만 막아주시면 제가 평생 종처럼 살겠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최참판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다. 가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곳간은 비었는데 빚쟁이들까지 들이닥치다니 이것이 끝이구나 싶었다. 그는 떨리는 입술로 하인에게 소리쳤다. 내다 버려라. 내 눈앞에서 저것들을 치워. 사랑채 앞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며느리들의 울음소리와 빚쟁이들의 욕설, 하인들의 당황한 외침이 뒤섞여 지옥도를 방불케 했다. 최참판은 망연자실하여 허공만 바라보았다. 그때였다. 이 무슨 해괴한 짓들입니까? 대문 밖에서 쩌렁쩌렁한 호통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가 어찌나 힘차고 위엄이 서려 있는지
난동을 부리던 빚쟁이들조차 흠칫 놀라 동작을 멈추었다. 모든 시선이 대문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남루하지만 정갈한 무명옷을 입은 셋째 며느리 연화가 서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늠름하게 변한 최도령이 장검처럼 단단한 기세로 서 있었고 그 뒤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술의 행렬이 줄지어 서 있었다. 셋째야. 최참판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신음했다. 연화는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는 빚쟁이들 앞으로 다가가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쏘아보았다. 어른이 계신 곳에서 무슨 행패인가? 빚이 얼마인가? 빚쟁이 중 우두머리가 침을 뱉으며 대꾸했다. 원금 이자 합쳐서 500냥이요. 댁이 갚을 수나 있겠소? 연화는 뒤를 돌아보며 손짓했다. 그러자 최도령이 수레에서 묵직한 전대 하나를 꺼내어 연화에게 건넸다. 연화는 그것을 빚쟁이의 발치에 던졌다. 묵직한 금소금이 바닥을 울렸다. 확인해 보시오. 넉넉할 것이오. 대신 다시는 이 집안에 발을 들이지 마시오. 전대를 열어본 빚쟁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은화가 가득했다. 그들은 황급히 돈을 챙겨 쥐구멍 찾듯 도망쳤다. 마당이 조용해지자 연화는 곧바로 시아버지 앞으로 나아가 큰 절을 올렸다. 아버님, 약속한 3년이 되어 셋째 며느리 연화 문안 여쭙니다. 최참판은 떨리는 손으로 연화의 어깨를 잡으려다 멈칫했다. 자신의 초라함과 며느리의 당당함이 너무나 대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래, 왔구나. 빈손으로 오지 않은 것 같구나. 연화는 미소를 지으며 몸을 일으켰다. 어찌 빈손으로 오겠습니까? 아버님께서 주신 볏시 한 톨이 자식을 낳고 또 낳아 일가족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녀가 신호를 보내자 대문 밖에서 대기하던 하인들이 수레를 끌고 마당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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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중한 수레바퀴 소리가 땅을 울렸다. 한 대, 두 대, 10대. 20대가 넘는 수레가 마당을 가득 채우고도 모자라 대문 밖까지 길게 늘어섰다. 각 수레에는 거적을 덮은 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연화가 맨 앞 수레로 다가가 거적을 걷어냈다. 와! 하인들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눈부시게 하얀 쌀가마니가 그곳에 있었다. 흉년이라 구경조차 힘들다는 삽쌀이었다. 이것은 쌀입니다. 다음 수레는 콩이고 그 다음은 깨, 그리고 저 뒤에 있는 것은 말린 약재와 포목입니다. 연화는 물 흐르듯 설명을 이어갔다. 첫째와 둘째 며느리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자신들이 수백마지기의 땅으로도 만들어내지 못한 것을 저 아이는 고작 쌀 한 톨로 이루어냈단 말인가. 질투와 부러움 그리고 부끄러움이 뒤엉켜 그녀들의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최참판은 지팡이를 짚고 비틀거리며 수레로 다가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쌀가마니를 쓰다듬었다. 거친 가마니의 감촉이 생생했다. 그는 잭을 풀어 쌀 한 줌을 쥐어보았다. 묵직하고 매끄러운 쌀알들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다. 그것은 단순한 곡식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였다. 이것이 정말 그 볏시 한 톨에서 나온 것이냐. 최참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연화는 시아버지의 손을 감싸주며 말했다. 예, 아버님. 아버님께서 주신 그 한 톨은 작았으나 그 안에는 태산이 들어있었습니다. 비바람을 견디고 가뭄을 이겨내니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품속에서 두툼한 장부를 꺼내 최참판에게 바쳤다. 지난 3년간의 농사 일지와 거래 장부입니다. 볏시 한 톨이 150톨이 되고 그것이 다시 닭이 되고 돼지가 되어 오늘 이 수레들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적혀 있습니다. 최참판은 장부를 넘겨보았다. 꼼꼼하게 기록된 숫자와 글씨들 사이에서 며느리의 피땀 어린 노력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춘궁기에 이웃을 구제하고 노동력을 얻은 일, 장마철에 논을 지킨 일, 닭과 돼지를 키워 거름을 만든 지혜까지
그것은 단순한 가계부가 아니라 한편의 대서사시였다. 최참판은 장부를 덮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내가 늙어 눈이 멀었었구나. 진주를 진흙 속에 던져두고 돌덩이를 품에 안고 있었어. 그때 연화가 다시 입을 열었다. 아버님, 그리고 여기 가져온 것 중 가장 귀한 것이 남았습니다. 모두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쌀과 돈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연화는 가장 마지막 수레에서 작은 항아리 하나를 꺼내왔다.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벽시 한 톨이 송 위에 놓여 있었다. 3년 전 그녀가 받았던 것과 똑같이 생긴, 아니 어쩌면 더 단단하고 윤기 흐르는 벽시였다. 이것은 제가 첫 수학 때 얻은 가장 실한 벽시입니다. 아버님께 빌린 원금이니 돌려드리겠습니다. 연화의 말에 마당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수만 배의 이자를 가져오고도 그 원본인 한 톨을 잊지 않고 챙겨온 그 마음 씀씀이에 모두가 압도된 것이다. 최참판은 그 벽시를 받아들고 오열을 터뜨렸다. 아이고, 내 며느리야. 장하다. 장해. 내 평생 수만 석의 쌀을 만져보았으나 이 한 톨만큼 무겁고 귀한 것은 없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통곡하는 두 며느리를 향해 호통을 쳤다. 보아라, 너희는 산더미 같은 재산을 받고도 빈손으로 왔으나 이 아이는 빈손으로 나가 산더미를 짊어지고 왔다. 무엇이 부자이고 무엇이 가난이냐.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금을 줘도 거지가 되고 마음이 부자인 자는 먼지 하나로도 태산을 쌓는 법이다. 그 순간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든 것이었다. 그들은 수레에 쌓인 곡식을 보며 침을 삼켰지만 감히 달려들지는 못했다. 연화는 그들의 굶주린 눈빛을 보았다. 쉬란 눈, 앙상한 갈비뼈, 힘없이 축 늘어진 아이들. 그녀는 최참판을 향해 말했다. 아버님, 곡간이 찼으니 이제 문을 열 때입니다. 이 곡식은 저 혼자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 그리고 우리 이웃들이 함께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나누어야 마땅합니다. 최참판은 젖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내 뜻대로 하거라. 이제 이 집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너다. 그 말은 곧 대권을 이양한다는 선언이었다. 연화는 하인들에게 명했다. 대문을 활짝 열어라. 그리고 솥을 걸어라. 오늘 이 마당에 오는 모든 이에게 밥을 먹일 것이다. 그 명령과 함께 죽어가던 최참판 댁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하인들은 신이 나서 솥을 걸고 장작을 패기 시작했고 절망에 빠져있던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연화는 쌀가마니를 뜯어 솥에 쏟아 부었다. 하얀 쌀알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소리가 마치 오랜 가뭄을 끝내는 빗소리처럼 청량하게 마당을 울렸다. 첫째와 둘째 며느리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으로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연화는 그녀들에게 다가갔다. 비난이나 조롱을 할 것이라 생각하여 잔뜩 움츠린 그녀들에게 연화는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내밀었다. 형님, 식기 전에 드십시오. 드시고 기운을 차려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두 형님은 밥그릇을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그 눈물은 회한의 눈물이자 연화의 넓은 품에 대한 감복의 눈물이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마당에 가득 찬 김 모락모락 나는 밥솥을 비추었다. 굶주림의 공포가 걷히고 나눔의 온기가 퍼져나가는 그 풍경은 안동 땅에 다시 희망이 싹트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연화는 땀을 훔치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3년 전 차가운 마루 위에서 느꼈던 그 막막함은 이제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의 손바닥에는 더 이상 쌀 한 톨이 없었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세상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거대한 긍지가 꽉 차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기적을 완성하고 진정한 상생의 길로 나아가는
마지막 걸음뿐이었다. 안동 땅을 뒤덮었던 죽음의 그림자가 걷히고 최참판댁의 굴뚝에서는 사시사철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 연기는 단순한 밥 짓는 연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보내는 생존의 신호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깃발이었다. 연화가 국간을 연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기적처럼 생기를 되찾았다. 굶주림에 눈이 움푹 패었던 아이들의 볼에 다시 살이 오르고 힘없이 주저앉아 있던 장정들이 눈이를 들고 들판으로 나갔다. 연화는 단순히 쌀을 퍼주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쌀을 받아가는 사람들에게 벽시 한 줌을 쥐어주며 말했다. 이 쌀은 배를 채우는 것이고 이 벽시는 미래를 심는 것입니다. 내년에 추수하여 갚으십시오. 이자는 쌀 대신 당신들의 땀으로 받겠습니다. 그것은 자선이 아닌 약속이었고 구걸이 아닌 거래였다. 사람들은 밥을 먹으며 자존심을 지킬 수 있었고 갚아야 할 빚이 있다는 사실에 삶의 의지를 불태웠다. 어느 날 밤, 최참판은 가족들을 안방으로 모두 불러 모았다. 방 안의 공기는 3년 전 며느리들에게 과제를 내리던 그날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상석에는 여전히 최참판이 앉아 있었으나 그의 표정은 온화했고 눈빛에는 깊은 회한과 깨달음이 서려 있었다. 그 옆에는 연화가 단정하게 앉아 있었고 첫째와 둘째 며느리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무릎을 꿇고 있었다. 최참판은 품속에서 묵직한 쇳덩이 하나를 꺼내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둔탁한 소리를 내며 놓인 그것은 이 집안의 모든 재산을 관장하는 곳간 열쇠 꾸러미였다. 이 열쇠는 지난 50년간 내 허리춤을 떠난 적이 없었다. 나는 이것이 내 권력이고 내 생명이라 여겼지. 하지만 지난 6년 동안 나는 깨달았다. 꽉 쥐고 있는 손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손을 펴서 나누어야 비로소 더 큰 것이 채워진다는 것을 말이다. 최참판은 열쇠 꾸러미를 천천히 연화 앞으로 밀어주었다. 짤랑거리는 쇠소리가 방 안의 침묵을 갈랐다. 연화야, 받아라. 이제부터 네가 안동 최씨 가문의 안주인이다. 네가 보여준 지혜와 덕망이라면 내 가문이 천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연화는 잠시 망설였다. 그 열쇠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그것은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밥줄을 책임져야 하는 의무의 상징임을 알기에 그녀는 두 손으로 공손히 열쇠를 받았다. 아버님, 그 뜻을 받들어 집안을 반석 위에 올리고 이웃을 형제처럼 돌보겠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힘이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첫째와 둘째 며느리의 어깨가 잘게 떨렸다. 이제 자신들은 쫓겨나거나 찬밥 신세가 될 것이 뻔했다. 그때 연화가 그녀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형님들, 고개를 드십시오. 연화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두 형님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연화의 눈에는 조롱이나 비난의 기색이 전혀 없었다. 집안일이 너무 방대하여 저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형님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첫째 며느리가 울먹이며 물었다. 도움이라니? 우리 같은 죄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다 말아먹은 주제에 연화는 미소 지으며 첫째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형님은 본래 손재주가 좋고 안목이 높으십니다. 저 드넓은 농토를 관리하고 소작인들을 살피는 일은 형님의 위엄이 아니면 해낼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 테니 이번에는 땅을 지배하려 하지 마시고 땅을 섬기는 법을 배워주십시오. 그리고는 둘째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둘째, 형님은 셈이 빠르고 이제에 밝으십니다. 우리 집안의 장부를 맡아주십시오. 단, 과거처럼 사리사욕을 채우는 셈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골고루 나눌 수 있을지를 계산해 주십시오. 두 형님은 멍하니 연화를 바라보다가 이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다. 쫓아내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한데 다시금 집안의 중요한 소임을 맡기다니 그것은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사람을 믿고 다시 세워주는
진정한 리더의 포용력이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 평생 네 은혜를 잊지 않고 개처럼 일하마. 그날 밤 최참판댁의 사랑방에서는 늦은 밤까지 웃음꽃과 눈물이 뒤섞인 이야기들이 흘러나왔다. 그것은 진정한 가족의 탄생이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연화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다. 그 사이 최참판댁은 안동을 넘어 조선 팔도에 이름난 명문가로 우뚝 섰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집을 칭송하는 이유는 재산이 많아서가 아니었다. 흉년이 들 때마다 곳간을 열어 백성을 구제하고 소작료를 감면하여 농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적선의 가풍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연화를 쌀 한 톨의 어머니라 불렀고 그녀가 걷는 길마다 존경의 인사가 끊이지 않았다. 어느 맑은 가을날 노년의 연화는 대청마루에 앉아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무릎에는 갓 글을 배우기 시작한 손자가 재롱을 부리고 있었다. 할머니, 할머니, 저 들판의 쌀이 다 우리 거예요? 손자의 천진난만한 질문에 연화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니란다, 아가, 저 쌀은 우리 것이 아니야. 손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그럼 누구 거예요?